네, 안녕하세요. 시티증권 원준영 전무입니다. 저는 시티에서 주식 채권 발행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외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장에 이 장표를 집어넣는 거는 보통 저희들이 발행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럼 발행을 2024년에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상반기에 하는 게 좋은지, 하반기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중반기에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저희가 얘기할 때 통상 쓰는 그런 장표입니다. 저희가 2023년 작년을 이제 회고해 보면 22년 처음으로 저희가 그 페드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때 0.25%에서 0.5%로 이제 페드가 올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에 작게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 시장이 지금은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금리를 좀 빨리 내려라. 힘들다. 빨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저희가 7월 27일 날 페드에서 마지막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10년짜리 미국 국채는 3.87%였어요.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 지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작년 10월 19일 이때가 4.9%로 피크를 찍었고요. 지금은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어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4.6%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를 보시면 이제 밑에 그래프 중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스프레드 쪽에서 위에 파란 색깔을 보시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3월 달에 이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헝다그룹이 이제 파산을 했고요. 그게 3월 17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라고,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하반기에 그 하마스 전쟁, 10월 9일 날 일어났어요. 그때 빅스가 많이 움직이고 스프레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올해 저희가 지금 4월 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10년짜리 트레저리 기준으로. 그리고 스프레드는 예상 밖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늘 색깔을 보시게 되면 올해 스프레드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절대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회사가 상반기에 1월 달에 발행한 거랑 지금 4월 달에 발행한 거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 절대금리에서는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마켓 컨센서스라고 해서 뭐 페드 금리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혹은 뭐 5번이냐 6번이냐 과거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저는 마켓에서 바라는 위시를 얘기 드리는 것 같고, 페드가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고 혹은 높이는 거고, 그들이 손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과는 달리 좀 더 장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가 왜 이렇게 괜찮나라고 이제 보시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왼쪽은 2023년도고요. 노란 색깔은 2024년 이쪽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왼쪽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채권 인덱스에 돈이 얼마큼 편입되느냐를 보시게 되면 2024년에는 지금 현재 42빌리언이 인플로우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채권 펀드들이 채권을 좀 더 사야 돼요. 그래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셀하는 것보다는 바이가 더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저희 같은 신흥국가, 이머징 마켓 그 펀드도 플러스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보시게 되면 주로 미국의 투자 등급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머징 마켓 혹은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에서도 그 채권이 셀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3월 달 그리고 하반기 보시게 되면 그 채권이 순매수에서 매도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오른쪽 노란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이유로 채권의 스프레드는 그 아까 안정화되고 그리고 타이튼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미국, 아시아, 한국이 어느 정도 발행을 했나 한번 궁금하실 수 있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올해 작년도 동 대비해서 37%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자금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 가장 간단한 이유는 올해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늘 대선이 있는 해는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미국 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노이즈도 만들고 하면서 발행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11월 전후로 해서 미국 기업들은 이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발행을 하자. 지금 뭐 금리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 비교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동 1월 달이 141빌리언을 발행했으면 올해 1월 달엔 거의 200빌리언 이상으로 이제 발행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그럼 만기를 어떻게 가져가는데 라고 하면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보시게 되면 장기물 위주로 많이 발행들을 하고요. 10년짜리 발행이 전체 발행이 한 33%, 5년이 27%, 두 개가 합쳐서 한 60% 정도 발행을 하고요. 오히려 30년짜리랑 3년짜리랑 거의 비등한 11%, 12% 정도 발행 그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발행은 잘 돼? 라고 하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오른쪽에 그 박스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내 주식에서 보면 내 유통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발행이 되고 어느 정도 금리를 내느냐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 NIC라고 해서 New Issue Concession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내는데 라고 보시면 이 밑이 이제 위가 가장 최근인데 최근에는 NIC를 한 1.2bp밖에 지불을 하지 않고 신규로 발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시장은 어떤데? 라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굉장히 발행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발행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내국적으로 발행하는 게 더 싸요. 그래서 중국이 전체 발행 물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 이 중국에서의 발행이 줄어들면서 아시아의 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얼마만큼 줄어들었는데 라고 보시게 되면 2022년에서 23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2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상반기에도 좀 많이 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발행 물량이 줄었다. 그리고 중국이 발행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안 해준다. 물론 이제 미국의 자본들은 중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아시아에서 큰 손이라고 하는 대만도 중국에 투자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수급의 이유로 가격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이용하지 해외 시장으로는 발행이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한국은 어떤데라고 보시게 되면 2023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발행 물량이 늘어난 나라입니다. 저희 한국하고 호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행이 있었고요. 나머지 중국을 포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조한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DCM 쪽에서뿐만 아니라 ECM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CM 쪽에서도 중국 시장이 죽으면서 저희 ECM 쪽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고요. 한국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대비 2023년이 60%나 늘어났어요. 저희가 보통 과거에는 한국이 전체 아시아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데 하면 한 15%? 그리고 한참 중국이 잘 나갈 때는 8%이 정도 그 발행 물량인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39%, 거의 40%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 농담 섞인 소리로 일부 미국계 증권사들 그리고 한국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중국과 이쪽에 비즈니스하는 이쪽에서 DCM들 많이들 지금 뽑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한국이 40%의 레뷰뉴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관심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CM들 입장에서는 좀 작년, 올해 뭐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한국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해외에 많이 투자들을 해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대규모 발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챙겨 들어온 LG 엔솔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등등 많은 좋은 우량 기업들이 발행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이슈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저희가 작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본은 금리가 우리 미국으로 보면 2, 3년 전하고 똑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조달하면 좀 싸겠구나. 앞으로 절대금리에서 이런 금리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엔화 내추럴 해칭이 되는 이런 회사들이 일부 신규로 처음으로 그 사무라이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발행을 하면서 통화 다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물량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공기업하고 시중은행들이 발행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늘어나고 있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국물의 발행이 많았는데 그러면 좀 많이 프리미엄을 낸 거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이 이제 최근 일인데 아시아의 발행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머징 마켓의 펀드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채권은 사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AA 국가예요. 그리고 제가 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거의 발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한 NIC 파란 색깔로 표시된 거 보면 거의 마이너스예요. 어느 한 해에 이렇게 모든 달이 마이너스로 발행된 걸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특이하게 해외에서 한국 물량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 북도 많이 쌓이고 있고 발행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3월 달 보시게 되면 NIC가 12bp였어요. 헝다 터지면서. 그래서 프리미엄을 12bp나 낸 거죠. 그리고 뭐 9월 달, 10월 달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최근에 지난주에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우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세하게는 오른쪽 보시게 되면 그 신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단 한 개 우리가 한화 토탈 저희도 주관을 했지만 이 회사 외에는 모든 회사가 지난주 발행한 2개 회사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처음에 마이너스 2bp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지금 또 숫자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bp 발행을 했고요. 증권사들이 한국에서 새로 이제 해외 쪽에서 발행들을 많이 하는데 미래어셋이 드디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bp, 11bp 그리고 투자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쪽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LG전자 8억 불 마이너스 5bp에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채권 시장에서 그럼 ESG는 어떤가라고 보시게 되면요. ESG가 전체 발행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면 통상 글로벌리 보시게 되면 한 20에서 25%? 이 정도가 ESG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추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20%였다가 2023년도 지금 25% 발행의 거의 4분의 1이 ESG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ESG 중에서 어떤 채권이 제일 인기를 많이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린본드입니다. 그린본드는 명확하고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피델리티든 블랙락이든 핀코든 AIA든 그들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 채권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있는 ESG 채권인가를 검토를 해요. 근데 소셜본드가 들어간 채권들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민들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ESG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서 보면 대형 농장을 갖고 농민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를 지원한다고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다툼, 이런 거에 대한 리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나이가 좀 서양보다는 군대를 갔다 와서 길어요. 이게 과연 지원해 주는 게 맞아? 이런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게 그린 채권이고 그린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제가 통상 한 5bp에서 많게는 한 7bp 정도 타이튼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어떤데? 라고 보시게 되면 한국은 전체 그 발행 물량의 56%가 ESG 채권이에요. 다만 이제 그린
포션은 한 40%? 그보다는 사실 소셜 본드 채권이 더 많고요. 소셜 본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발행의 가장 큰 축이 은행들인데 은행은 주로 이제 소셜 쪽에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 좀 특이한 딜들이 뭐가 있었냐라고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 채권, 사무라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4개 통화로 70 빌리언 발행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제가 그 과거 이제 시티가 니코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라이 본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대성공적인 딜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사무라이 본드를 최초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빌리언 4개 트렌치로 길게는 12년짜리까지 찍었고요. 그리고 한투증권에서 그 4개 트렌치로 해서 그 발행을 했어요. 저희가 한투증권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 바로 전에 우리가 그 흥국생명 사건 그리고 그 레고랜드 사건 때문에 굉장히 혼탁한 시장이었어요. 그 전에 9월, 10월, 11월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시장은 굉장히 또 많이 톤이 바뀌어서 우리가 1월 달 보시게 되면 수출입은행이 35억 불 한 번에, 그리고 포스코가 20억 불, SK 하이닉스가 25억 불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1월 달이 가장 풍성한 해였고 이게 올해 1월 달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사이즈로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행한 회사를 보시게 되면 그 LG 엔솔 그 IPO 이후에 LG 엔솔에서 큰 사이즈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등극한 그 해양재능공사가 처음으로 작년에 3억 불 그 데뷔 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그 외화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무조건 상반기를 보셔라 라고 작년 가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반기 되면 좀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얘기하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이란하고 이 그 전쟁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하는 과연 미국은 잘 나가는데 세계 경제가 그걸 받쳐줄 수 있을까?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있고요. 늘 신문에서 보시는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들도 있고요. 아까 앞서서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서 올해 아마 국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오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이 또 11월에 잡혀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국 경기가 계속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영향들도 있고, 요즘에 투자자들 해외 나가서 물어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PF, 부동산은 어떤데? 미국 투자자를 만나도 우리 사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힘들어. 한국은 괜찮아? 이런 글로벌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민하셔서 이쪽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 관련돼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 이거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대선, 그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올해도 저희가 한국에서 그 민간 기업들의 발행은 꾸준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준금리 전망인데요. 기준금리 전망은 여러 기관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페드 금리 5.5%에
연말 마켓 컨센서스는 4.65로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년짜리 트레저리는 지금 한 4.56%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3.9%, 그리고 2025년 그 연말에는 3.7%로 예상한다고 마켓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저 개인적인 뷰로는 이거는 이제 마켓의 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빨리 내려갈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래서 CT에서 나왔기 때문에 CT 뷰를 보게 되면 저희는 25bp씩 5차례 6월 달부터 계속 내린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CT 뷰도 그렇고 시장 마켓 컨센서스도 이 내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점도표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 올해에 정말 2번 내리는 거 맞아? 1번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야, 안 내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쪽으로 좀 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과거를 보시게 되면요. 그 빨간 색깔이 크레딧 스프레드예요. 그 대선이 끝내고 나면은 크레딧 스프레드는 하향하거나 이 안정화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뭐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쟁을 할 때나 그다음에 힐러리랑 트럼프랑 경쟁을 할 때 시절을 보게 되면 그 전에 한 5, 6개월은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권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세이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 이 예측될 때보다는 그 전에 이제 발행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레코멘데이션 드리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이 얼마, 채권이 만기가 어떻게 돌아와를 보시게 되면 위에가 저희 2024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퍼스트 쿼터에 17건이 이제 발행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9 빌리언, 그러니까 유사한 사이즈가 이제 발행이 됐고요. 세컨드 쿼터에 저희가 10 빌리언, 17건, 서드 쿼터에 13건, 7 빌리언. 그래서 만기는 저희가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어느 채권, 어느 쪽 커런시가 돌아오는데라고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달러이거나 그 하늘 색깔이 유로화거든요. 유로화가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올해 또 신규로 사실 LG전자도 신규로 2007년에 발행하고 처음으로 이제 발행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현대카드도 2005년인지 7년인지 제가 그건 헷갈리는데 그 과거에 한번 발행하고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행 회사들이 좀 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올해 발행된 그 큰 딜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가장 이쪽 DCM 시장에서 그래도 큰 딜이라고 의미 있는 딜이라고 하는 게 산업은행이 발행한 30억 불짜리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사이즈 때문에 제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발행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자산운용사하고 은행, 보험사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판매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SSA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형 채권 발행으로 첫 시도한 게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발행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저희가 통상 앞에 모든 채권들, KDB 채권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발행한 모든 채권은 당일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10시 한국 시간, 홍콩 9시 발행을 시작을 해서 뭐 레게스냐 144A냐에 따라서 저녁 11시 혹은 저녁 2시, 새벽 2시에 발행이 완료되는데 KDB가 처음으로 시작한 SSA는 정말 선진국형 채권이고요. 타겟으로 하는 투자자가 자산운용사, 보험사가 아니라 그 유럽에 있는 센트럴 뱅크, 그 다음에 남미나 북미에 있는 센트럴 뱅크, 그리고 그 국제 기구들, 유엔을 포함해서 월드뱅크라든지 뭐 이런 국제 기구들을 상대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이제 발행을 한 형태고,
그 형태로 해서 나가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뭐 IPG도 트레저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 소포 그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발행도 사전에 얼러트를 줘서 전날 우리가 발행을 할게 SSA로 나갈게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가고 나서 다음날 발행하는 이런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모든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SSA로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숙제도 있어요. SSA를 사는 센트럴 뱅크,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한국 이슈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게 그 CT나 HSBC 이런 큰 미국 그 글로벌 은행들이 트레저리에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채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 한 트렌치의 단위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 15억 불 정도가 돼야 될 거고요. 작게는 10억 불 정도 해야 되고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매년 이런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이 채권을 사는 센트럴 뱅크는 안정적으로 그걸 샀다가 늘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의무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피델리티, 핌코, AIA 뭐 이런 그런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보험사들을 타겟으로 한국에서 채권들을 많이들 발행을 했는데 그 투자자 베이스는 KDB 뭐 후에 발행할 수 있는 회사인 뭐 수출입은행 이런 아니면 한국 정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투자자의 시프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쪽은 다른 회사들한테 그쪽에 이제 투자하도록 해주고 저희는 새로운 이런 투자자를 발굴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그 두 번째로 이제 한전인데요. 한전이 단일 채권으로 가장 큰 사이즈로 12억 불을 발행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 투자자들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뭐 한전과 관련돼서 뭐 ESG 이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한전 그리고 그 발전사들이 발행을 나가면 아직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일부 투자자를 빼고는 큰 관심을 갖고 이 전력체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미래어셋은 저희가 처음에 데뷔를 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이 증권업에 대해서 아시아 투자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PF 뭐 해서 그리고 제가 그 한국의 증권사의 재무수자들을 보니까 너무 단기로 많이 몰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미래어셋, 뭐 NH증권 이런 쪽에서 좀 장기로 단기채에서 장기채로 이제 많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과거의 투자자 수 50개에서 80개밖에 없었던 이런 회사가 통상 성공적인 딜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숫자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증권사로서 앞으로도 이제 이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손쉽게 손쉽게 잘 발행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 신한은행에 후순위 채권을 집어넣은 이유는 저희가 흥국생명 이후에 티어 1, 티어 2 발행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혀 없었다가 신한은행이 2주 전에 그 발행에 나갔고요. 대성공적으로 발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티어 2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A티어 1, 티어 1 시장 또 한번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한은행에서 훌륭한 딜을 했기에 제가 올해 여러 가지 딜을 했지만 그중에 이 4가지 딜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